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어 2의 간섭 조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죠. 기어 2의 간섭은 결국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뭐였냐면 이 기어와 피니언, 큰 것과 작은 게 있겠죠. 기어하고 피니언이 있는데 언제나 피니언이 피해자가 된다는 거. 아주 치사한 세상이라 그랬죠. 저 큰 놈이 작은 놈을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기어에서도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기어 2의 간섭을 피하고 싶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피니언의 이수가 너무 적지 않으면은 웬만해서는 이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조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봤었죠. 이번 시간에 배우실 내용은 이제 기어 가공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위 기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위 기어라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기어들은, 기어와 피니언이 있을 때, 얘네들이 언제나 이제 이 피치원이 딱 접하는, 그쵸? 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기어가 구동이 됐는데, 전위 기어 같은 경우는 그 피치원을 원래 이제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기어 그 자체의 뭐 속도비나 이런 건 변함이 없지만 그 피치원이 살짝 바뀝니다. 예, 전위 기어라는 건 결국에 이제 가공을 할 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어 가공에 대해서 먼저 가볍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전위 기어에 대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용의 가공이에요. 기어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어떤 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캐스팅, 주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찌그러뜨려서 만드는 소성 가공법이 있고, 그 다음에 머티리얼 리무벌 프로세스가 있어요.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거죠. 깎아내는 겁니다. 기어는 깎아서 만드는 그런 요소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크기가 크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좀 신뢰성이 높게 요구되는 대개의 경우 이제 기어는 뭐 잠깐 쓰고 바꿀 그럴 요소는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가 기대 수명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 그런 요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제 그 원 소재 자체가 이제 좀 무결한 애에서 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머티리얼 리무벌 프로세스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거 가공법, 머티리얼 리무벌 프로세스가 사실은 다양한 이제 가공 방법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그 정밀도를 자랑하는 그런 가공법이죠. 근데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기어의 가공은 굉장히 정밀해야 되겠죠. 주조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금속 기어를 만드는 다이캐스팅, 그 다음에 폴리머 재질의 기어를 만드는 사출 성형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이캐스팅, 사출 성형, 아마 기계 공작법 시간에 여러분들 한번 배우셨을 거예요. 그쵸? 이 폴리머로 되어 있는 기어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폴리머로 만들어져 있는 기어는 무조건 사출 성형으로 만든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성 가공법은 실제로 찌그러뜨려서 뭐 전조, 단조, 프레스 요런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이 소성 가공 기법을 가지고 만드는 거고요. 머티리얼 리무벌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뭐 절삭 가공, 방정 가공이 있는데 주로 절삭 가공 방법으로 제작을 합니다. 실제로 깎아내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호브 절삭법이나 쉐이핑, 여기 이제 뭐 레크 커터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쉐이핑 공정으로 주로 많이 가공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일단 밀링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바이트가 있고 기어 이 하나하나를 요 인벌루트 커터, 그러니까 요 커터의 단면을 보게 되면은 요 단면이 인벌루트 곡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 하나하나를 깎아내고 그 다음에 한 피치 돌려서 또 깎아내고 한 피치 돌려서 또 깎아내고 뭐 이런 방법으로 제작하는 게 이제 밀링을 이용한 기어 가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 제작 공정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겠죠. 기어 이 하나하나를 깎고 그 다음에 한 피치 돌려서 또 깎고 이렇게
이렇게 그 가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밀링 방법보다는 호빙이나 쉐이핑 요 두 가지 공정이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호빙 머신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얘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는 애, 얘가 원래는 이제 디스크 형태의 원 소재였겠죠. 얘가 돌아가면서 여기에 이제 호브, 이렇게 어찌 보면 여러 개의 그 커터가 쭉 이렇게 이게 직렬로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원 자재를 가공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호빙 공정에 대해서 어떻게 호빙 공정이 돌아가는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보이는 요 동그라미, 얘가 이제, 아이고 너무 시끄럽죠. 얘가 이제 기어의 소재, 원 소재에 해당되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이제 호흡인데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천천히 요 Z축 윗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요 밑에부터 조금씩 기어 2가 형성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쵸? 이게 재미있는 게 이런 직선 형태의 커터가 회전하는 공작물, 특히나 이 원형의 회전하는 공작물과 만나는 간섭 부위가 깎여 나가게 되면 요 절단면은 인벌루트 치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사실 왜 인벌루트 치형이 나오는지는 항상 접선, 그러니까 그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항상 접선 방향으로의 그 간섭되는 부분이 깎여 나가기 때문인데요. 솔직히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이렇게 깎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천천히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순차적으로 한 번에 깎을 수는 없겠죠. 조금씩 이렇게 깎고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깎이지 않게 돼요. 요거는 이제 일반 스퍼 기어가 아니라 헬리컬 기어가 나왔죠. 그렇죠? 이 호버가 그만큼 요 비틀린 각만큼 틀어져서 가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은 인벌루트 치형을 갖는데 헬리컬 기어를 제작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제작이 끝난 건데, 이 호빙 공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기어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우리가 쉐이핑 공정이나 다른 밀링 커팅 공정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호빙 공정이 가장 그 생산성도 좋고 뭐 이 크기의 제약이 크지 않은, 그러니까 큰 것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공작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쉐이핑 공정을 이용을 해서 기어를 가공을 할 수 있는데요. 얘도 동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아이고,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다시 할게요. 쉐이핑 공정은 이 동영상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파란색 얘가 원소재고요. 얘가 이제 쉐이퍼예요. 얘는 우리가 어찌 보면 레크 커터가 동그랗게 말려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공작물이 회전을 하면서 이 커터는 계속 위아래로 반복 운동을 하면서 원주 방향으로 점점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면이 마찬가지로 얘가 회전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벌루트 치형이 이렇게 쫙 나오게끔 되어 있는 그런 가공법입니다. 얘는 호빙 공정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내접 기어 있죠. 안쪽에 기어 2가 있는 이런 제품도 가공이 가능하겠죠. 아까 보셨던 호빙 공정은 이 내측 기어를 가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 쉐이핑 공정은 이렇게 내측, 외측 다 가공이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기어 소재를 보시게 되면 원래는 이만한 어떤 디스크 형태였었는데, 이 레크 공구 혹은 아까 보셨던 원형의 그 쉐이퍼를 이쪽 이 화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방법으로 움직이면서 기어 소재를 회전시키게 되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자취가 이렇게 보이죠. 그쵸? 자취가 보이는데 얘는 이제 점점점 접근을 하면서 실제로 원래 이 원소재하고 이 레크 공구하고의 간섭 부위를 순차적으로 표현한 건데, 솔직히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이 그림만 보고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결국에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얘 기어 소재는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접하는 이 레크 공구와
접하는 면이 결국에 인벌유트 곡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 역시 좀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기는 좀 많이 까다롭습니다.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기어를 가공을 합니다. 주로 이제 호브, 그 다음에 쉐이퍼를 이용을 해서 많이 가공을 하게 됩니다. 이거 방금 보셨던 이 공법인데 동영상으로 얘는 이제 레크 커터가 아니라 피니언, 그러니까 실제로 얘랑 나중에 물려서 돌리면 돌아가요. 피니언형 공구라고 해서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쉐이퍼를 가지고 또 많이 가공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레크 커터가 아니라 이런 피니언형 공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얘는 내측 내접 기어의 가공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예제들은 여러분들 여기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세요. 물론 시험 전에까지만 풀어보시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기어의 가공은 솔직히 시험 문제 내지는 않을 거고요. 기어의 가공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교과서의 이 순서도 그렇지만 이 전이 기어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참고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이 기어라는 거는 일단 우리가 기어의 설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가공을 할 때 그 레크 커터,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요, 요 레크 공구가 원래 이 레크 커터 자체의 기준 피치선이 있겠죠. 요걸이랑 같은 그 직선을 우리가 레크 공구의 기준 피치선이라고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전이 기어가 아닌 일반 기어를 가공을 하게 되면 얘랑 이 가공돼서 나온 기어의 피치원이 접하는 이런 기어가 나오게 됩니다. 결국에 이 원이 이 기어의 피치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레크 공구를 더 전진시키거나 아니면은 더 후진시켜서 깎게 되면 이 피치원이 크기가 바뀌게 되겠죠. 그리고 이 피치원에 만약에 레크 커터가 더 전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피치원은 더 작게 나오게 되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이 레크 커터가 전진했을 때에도 요 초록색 새로 만들어진 요 피치원이랑 이 레크 커터의 기준 피치선은 접하게 되겠죠. 반대로 레크 커터가 뒤로 좀 후진을 했어요. 레크 커터의 기준 피치선이 여기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마찬가지. 이때는 제작된 기어의 피치원이 직경이 더 크게 가공이 되겠죠. 요런 거를 우리가 그 전이 기어라고 부르는데요. 전이 기어를 왜 쓰느냐면, 먼저 첫 번째 목적은 두 기어 사이의 중심 거리를 바꾸고 싶을 때 사용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전이 기어 다 계산하고 나면 중심 거리가 얼마큼 바뀌는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언더컷이 발생을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기어 설계를 바꿀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럴 때는 우리가 레크 커터의 저립 깊이를 더 깊숙하게 집어넣어서 깎게 되면 언더컷을, 그러니까 그 간섭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 기어가 가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간섭은 피하고 싶은데 언더컷도 만들고 싶지 않을 때, 그때도 전이 기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언더컷, 요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언더컷이 있으면은 기어의 그 간섭을 피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가 잘록해지죠. 실제로 기어가 상대 물려있는 기어에 의해서 하중을 받아서 동력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요 바닥면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모멘트가, 그쵸? 요 기어 위에 더 큰 모멘트가 걸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기어의 요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실은 두꺼울수록 강도가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기어 2가 간섭할 상황인데 그렇다고 언더컷을 만들어서 그거를 피하고 싶진 않아. 그럴 때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물림률을 증가시키거나 최소의 수를 작게 하고자 할 때도 쓰입니다. 최소의 수 작게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뭐죠? 얘는 간섭을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요 2번
얘가 뭐 물론 언더컷이 좀 있긴 하지만 얘가 이제 만약에 기준 피치선을 이건 언더컷이 있으니까 그건 아니겠네요. 제일 위에 있는 1번이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인벌루트 치형을 이 제작을 했을 때 기어 2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얘를 깎을 때 레크 커터를 더 많이 집어넣어서 꺾게 되면 2번 더 집어넣으면 3번까지 이렇게 제작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결국에 1, 2, 3번 이 모든 기어는 이 인벌루트 곡선의 일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그 이 뿌리 원의 위치가 다 다르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의 피치 원의 직경도 다 달라지게 됩니다. 1, 2, 3번 갈수록 점점 작아지겠죠. 그쵸? 이렇게 되게 되면 기어의 중심거리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간섭도 피할 수 있고 간섭을 피할 수 있으니까 최소 위스를 더 작게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전위 기어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위 기어를 설명을 드릴 때 레크 공구를 기준으로 주로 이제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요. 제가 이렇게 레크 커터를 가지고 기어를 가공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원래 그냥 이 전위 기어가 아닌 일반적인 인벌루트 곡선의 기어를 만들었을 때 그때 발생하는 피치원이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는 레크 커터의 기준 피치선도 여기에 접해 있겠죠. 원래는. 그쵸? 근데 지금 이 그림에 있는 상황은 뭐냐면 레크 커터를 약간 뒤로 물린 거예요. 뒤로 뺀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전보다 더 뒤로 가서 가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레크 커터의 기준 피치선은 여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제작된 기어의 피치원도 여기에 붙게 되겠죠. 이렇게 기어를 이 레크 커터를 뒤로 후진을 했으면 결국에 이 기어 이 하나하나는 뭔가 좀 더 이렇게 짤뚱한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쵸? 레크 커터가 더 안으로 들어왔다면, 더 깊숙이 들어와서 가공을 했다면, 이 기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점점점 1, 2, 3으로 가는 이런 방향으로의 형상을 띠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전위 기어를 만드는 거는 결국 가공해서 설계 다 해놓고 전위 값을 주는 거예요. 전위 값이 0이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설계된 기어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 기어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레크 커터의 절입 깊이를 제어를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전위 값을 먹은 그런 전위 기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기를, 레크 커터를 원래 기준 피치선보다 더 뒤로 뺐어요. 그러니까 더 짤뚱한 그런 기어가 나오게끔 가공하는 그때를 양의 전위값 플러스 전위를 준 기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깊숙이 넣어서 가공을 한 거 여기 마이너스 안 보이는데 마이너스 음의 전위값을 갖는 그런 전위 기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 요 x 값은요 전위 계수라고 부르는데요. 얘는 무차원수예요. 그러면 이상한데 이 전위 계수가 무차원수인데 분명히 얘가 얼마나 더 뒤로 빼고 앞으로 넣는지는 분명히 길이 차원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좀 오타가 났는데 얘가 x 곱하기 m입니다. 모듈.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위 값을 줄 때 전위 계수가 만약에 0.1이다. 0.1이라고 했을 때 이 기어의 모듈이 10이다 라고 하면 1mm 1mm 더 뒤로 빼서 가공을 한 그런 전위 기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위 계수 x는 무차원수인데 전위 계수를 가지고 전위 값을 정의할 수 있다. 어떻게 하느냐? 전위 값은 그 전위 계수 x 곱하기 모듈로 실제 길이 차원이 나오게 되겠죠? 모듈은 길이 차원이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전위 기어의 전위 값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위 3mm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전위 계수 얼마 그리고 이 기어의 모듈은 얼마라고 하면 거기에서 계산된 값이 전위 값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뭐 압력값 주어져 있고 이수 주어져 있고 전위값이 플러스 0.5라고 주어져 있네요. 얘는 마이너스 0.5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레크 커터가 실제 요 가공을 할 때 더 뒤로 빠져서 기준이 되는 원래 그 인볼루트 기어보다 레크 커터가 더 뒤로 빠져서 가공이 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더 안으로 더 깊이 집어넣어서 가공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기어하고 이 기어는 사실 물려 돌아갈 수 있어. 모듈이 같으면 당연히 물려 돌아갈 거고, 그 다음에 요 곡선도, 요 옆에 있는 곡선도 똑같은 인볼루트 곡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위값에 따라서 이렇게 기어의 모양이 바뀌게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요 레크 커터, 얘는 이제 요 기어를 고정시켜 놓고 레크 커터가 돌아간 걸로 이제 표현을 한 건데, 그 자취를 표현한 건데요. 역시 마찬가지 이해 안 가죠. 그냥 더 뒤로 빼서 가공을 했다, 즉 전위값이 플러스였다라면 약간 좀 뚱뚱한 그런 기어가 나오는 거고, 얘가 더 안으로 쏙 집어넣어서 가공을 했다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호리호리한 이런 기어가 가공이 된다. 그때 전위값은 더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값의 전위값을 갖는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전위가 몇 미리가 됐는지는 표현이 안 돼 있죠. 지금 솔직히 몰라요. 왜냐하면 이 두 기어의 모듈을 모르니까. 그쵸? 모듈 곱하기 전위 계수 1개 전위 값이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위 기어의 물림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전위 기어의 물림 방식은 이게 뭐 전위 기어 다 바뀌잖아요. 지금 막 피치원도 바뀌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쵸? 제일 중요하게 바뀌는 게 뭐냐면 압력각이 바뀌어요. 압력각. 얘가 바뀝니다. 압력각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유도했었던 거의 대부분의 어떤 수식에는 압력각이 꼭 들어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압력각이 전위 값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얘기는 그 식의 결과값이 다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전위 기어의 물림 방정식을 새로이 유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숙제가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전위 값에 따라서 새로 정의되는 압력각을 어떻게 구할 거냐? 얘만 구하고 나면 나머지 물림 방정식들은 다 풀린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물림률, 미끄럼률 모든 게 다 압력각의 함수로 나와 있었는데, 전위 기어가 되게 되면 그 압력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압력각이 얼마나 바뀌는지를 알면 새로 계산된 압력각을 갖다가 우리가 앞에 그냥 일반적인 스퍼기어, 인볼루트 치형의 스퍼기어에서 계산됐던 그 수식에다가 대입만 해주면 된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정의된 압력각을 구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요 그림 보시면은 잘 아시다시피 요게 이제 레크 커터고요. 위에 있는 게, 밑에 있는 게 이제 기어, 가공된 기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좀 복잡한 이런 애들이 막 있는데 이걸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먼저 원래 레크 공구의 기준 피치선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요 길이랑 같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게 이제 레크 커터의 기준 피치선의 정의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 레크 커터의 원주 피치하고요, 이 기어의 원주 피치는 결국 같게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려 돌아가니까. 피치가 다르면 물리지 않겠죠. 그쵸? 그 원주 피치의 정의가 파이 곱하기 모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의 절반 2분의 파이m씩 이렇게 나눠 갖게 되는 거는 이제 너무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가 지금 전위 값인데요. 전위 값은 지금 뒤로 뺐으니까 플러스 전위 계수 곱하기 모듈 값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뒤로 뺐을 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내가 지금 궁금한 그 각도는 사실 이거예요. P O Q 프라임. 요 사이 각도가 내가 지금 궁금한 겁니다. 요걸 이제 구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삼각형의 닮음을 역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한 10번은 그렸던 것 같은, 그죠? 요거 이제 원래 작용선을 따라서 작용선을 따라서 그려지는 이 삼각형이랑 요 위에 있는 요 조그만 삼각형, 얘랑은 닮음이죠. 그쵸? 여기가 알파죠. 알파 제로, 원래 압력각이에요. 알파 제로, 원래 압력각이고, 그 요 각도, 요 조그만 요 각도도 알파 제로가 되겠죠. 그러면 요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될까? 이 길이는 지금 요 값이 플러스 x 곱하기 모듈로 주어져 있으니까 요 삼각형의 높이가 x 곱하기 모듈이 될 거고요. 요 사이각이 원래 압력각이었으니까 요 길이는 x 곱하기 모듈, 요 삼각형의 높이죠. 곱하기 탄젠트 알파 제로 값이 바로 요 길이가 됩니다. 그게 여기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 구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 이 길이가 이제 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길인데, 이 길이는 원래 요 원주 피치의 절반에서, 원주 피치의 절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2분의 파이 m에서 요 값을 빼준 값이 요만큼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길이가 요렇게, 여기도 빠졌네요. 마이너스인데, 요 길이가 다시 쓸게요. 저 지금 헷갈리니까. 요 길이가 2분의 파이 m 빼기 2x 탄젠트 알파 제로. 잠시만요. 아이고, 이렇게 되겠죠. 왜 두 배인가요? 이게 제가 여기 빠먹었는데, 여기도 있잖아요. 그쵸? 원래, 제가 여기 선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원주 피치의 절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죄송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요 길이가 2번 빠져야 되겠죠. 그쵸? 요 길이가 2번 빠져야 되니까, 여기 2배가 붙은 거예요. 곱하기 모듈. 그래서 모듈을 묶어주게 되면, 요 길이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게 바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강의 자료에는 이게 그냥 최종 결과식만 있어서 같이 유도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뒷페이지를 좀 만들고요. 같이 보시면 지금 제가 궁금한 각도는 이거라고 했죠. POQ 프라임. 요거라 그랬죠. 각도 POQ 프라임. 얘가 궁금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원래 이제 그 기준 피치1의 직경, 요 길이죠. 요 길이에다가 요 사이각을 곱해준 값이 요 호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특징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호 PQ 프라임 나누기 R이 되겠죠. 그쵸? 요 그림에서 다시 보시면 내가 궁금한 이 전체 각도, 이만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얘는 원래 기준 피치1의 반경이죠. R. 그거 분의 요 호의 길이 PQ 프라임이 되겠지. 그러면 요 전체 내가 궁금한 사이각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요 PQ 프라임이랑 PQ랑 사실 같죠. 이거는 인벌루트 곡선의 특징이지. 그쵸?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은 다시 쓰게 되면 R분의 선분 PQ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선분 PQ는 우리가 이렇다 라고 앞서서 구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각 POQ 프라임 얘는 R분의니까 R은 우리가 익숙한 값으로 바꾸게 되면 원래 피치1의 직경이 M 곱하기 Z잖아요. 근데 R이니까 2분의가 들어갈 거고, 분자에는 2분의
파이 빼기 2x 탄젠트 알파 제로 곱하기 모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듈 약분이 되게 되면 결국 이 전체 이만큼 각도, 얘는 이쪽에다 쓸게 자리가 없어서, 얘는 각도 POQ 프라임, 얘는 Z분의 파이 빼기 4x 곱하기 탄젠트 알파 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전체 각이 이런데 실제 요 사이각 요만큼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구합니까? 이거 나중에 압력각 구할 때 필요해서 구하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요 조그만 요 각도는 뭐가 되느냐? 사실 얘는 원래 우리가 구한 POQ 프라임, 방금 구한 요 각도에서 요만큼이랑 요만큼의 각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각각 요만큼의 각도는 얘랑 각도가 당연히 같은데요. 그럼 얼마냐? 얘는 이 원래 기준 피치 1에서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 요렇게 감겨있던 실을 여기로 요렇게 핀 거죠. 그쵸? 그랬을 때 정의되는 요 각도가 뭐였죠? 이게 바로 이 각도의 인벌루트 함수였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조그만 각도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 점에서 원래 이렇게 감겨있던 실을 갖다가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조그만 각도들은 각각 인벌루트 알파 제로라고, 알파 제로는 원래 그 전이하지 않은 기어의 압력각입니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있는 요 누 값, 얘는 어떻게 되느냐? 누는 앞서서 구한 각 POQ 프라임, Z분의 파이 빼기 Z분의 4x 탄젠트 알파 제로. 이거 다 지울게요. 헷갈리니까. 이거 빼기 2배의 인벌루트 알파 제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시겠죠? 이 누값을 이렇게 구했어요. 이 누값을 그러면 어디다가 쓸 거냐면 여기에다 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방금 그 계산한 그 내용을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거고, 여기에다가 쓰게 될 겁니다. 이게 지금 두 개가 둘 다 이제 그 인벌루트 기어가 물려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는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얘 보시면은 이미 바뀌어 있어요. 물림 피치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원래는 뭐였죠? 원래는 기준 피치원이었어요. 기준 피치원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전이값이 없을 때 그 피치원을 우리가 기준 피치원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제 전이기어가 됐을 때 새로 정의되는 피치원 두 개가 있겠죠. 걔네들을 물림 피치원이라고 불러요. 물림 피치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거 보니까 법선 방향 뒤틈, 이게 백래시예요. 백래시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는 이 백래시는 전부 0이었었는데, 얘는 일단 전이기어를 그 식을 만들 때 백래시를 포함해서 일반식을 만든 다음에 백래시가 없으면은 백래시에다 0을 집어넣는 형태로 돼야지, 백래시 없이 식을 다 전개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백래시는 하게 되면은 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전이 값에 따라서 백래시도 바뀔 수 있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백래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란을 좀 만들고요. 백래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같이 그 수식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위에 있는 기어에서도 여기 누원이 아까 뭐였냐면 누 값이 뭐였냐면, 이게 다 지울게요. 누 값이 뭐였냐면 이 기초원 있죠. 기초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초원에서 이제 그
기초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 사이 각도가 누였거든요. 그걸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 결과값이 나왔는데 얘 보게 되면은 실제로 얘가 이제 기초원이 되겠지? 기초원에서 요 각도가 이제 누1 위에 있는 기어가 1번 기어 밑에 있는 기어가 2번 기어니까 그리고 요 각도도 우리가 누2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누1은 앞서서 구한 식이 똑같이 그냥 쓰면 돼요. Z1분의 파이 빼기 2배의 인벌루트 알파 제로 빼기 Z1분의 4 탄젠트 알파 제로 곱하기 x1. 왜 x 전위 계수가 1인가요? 얘 전위는 1번, 2번 서로 다르게 줄 수도 있어요. 서로 다르게 주면 그래도 물려 돌아가는 데는 이상이 없는데 물려 돌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뭔가 중심거리가 바뀌거나 그러니까 전위를 어떻게 주건 얘네는 무조건 물려서 돌아가요. 애초에 기준이 되는 전위기어가 아닌 일반 인벌루트 치형의 설계가 제대로 됐다면 무조건 물려 돌아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위기어는 물려 돌아가는 기어 1번, 2번이 있을 때 그 전위값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마찬가지로 누2는 마찬가지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Z1 대신에 Z2가 들어가겠죠. 2배 인벌루트 알파 제로 빼기 Z2분의 4 곱하기 탄젠트 알파 제로 곱하기 x2 요렇게 각각 요 누1, 누2를 정의를 먼저 해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새로 이 전위기어에서 새로 정의된 압력각을 우리가 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파 제로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공구의 압력각이었죠. 기준이 되는 압력각이었어요. 공구 커터의 공구의 압력각. 얘는 전위값이 없으면은 그냥 제작된 기어의 압력각과도 같아요. 근데 이제 새로 전위기어가 되면서 새로 정의된 압력각을 이렇게 알파 W라고 쓰고요. 얘를 물림 압력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물림 압력각이라는 거는 전위기어의 압력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제 백래시까지 포함되어 있을 때 이 전체 길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 이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저 길이는 제가 지금 빨간색 선분을 표시한 저 길이는 법선 피치에다가 그쵸? 이게 법선 피치의 정의였었잖아요. 그쵸? 법선 피치에다가 더하기 백래시를 한 값이에요. 백래시를 한 값인데 얘는 다시 쓰게 되면 요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 전체 요 길이 얘가 이제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결국 요 길이하고 뭐가 같죠? 요 길이하고 같겠죠. 당연히.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애, 요 호의 길이, 소문자 AC 길이는 이 길이랑 같겠죠. 요 길이랑 같겠죠. 색깔 헷갈리니까 색깔을 바꿔볼까요? 요 길이하고 요 직선 길이하고 또 같을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호 소문자 AC 더하기 호 대문자 AC를 합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제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결국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식은 요 호의 길이에요. 호의 길이. 대문자 AC, 소문자 AC 요 호의 길이를 우리가 열심히 구했던 요 누 값을 바탕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누 값에다가 이제 여기 요만큼의 각도만 더 구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아이고 또 안 지워지네요. 그래서 이제 요 호의 길이로 얘를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다 지워졌지? 와, 얘가 또 이러네요. 잠시만요. 호, 아이고.
호 AC 더하기 호 AC. 이걸 이제 우리가 구한 요 누 값들, 이 각도들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소문자 대문자 뭐 밑에 거 위에 거니까 결국에 뭐 R1이냐 R2냐 이것만 달라지고 다 똑같게 될 텐데요. 결국 이 밑에 있는 거 보시면 이 대문자 AC 크게 그려져 있어서 밑에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요 호의 길이는 결국에 이 베이스 원의 기초원이죠. 기초원의 왜 이래?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다가 요 전체 사이각을 곱하게 되면은 요 호 AC가 계산이 되게 되겠죠. 그쵸? 근데 이게 보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대로 요 밑에 기초원에 이렇게 만나는 요 각도는 누2라고 아까 구했어요. 그쵸? 얘는 안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는데 실제 우리가 요점 이게 지금 전이가 된 기어잖아요. 이렇게 감켜있던 C를 여기까지 풀렀을 때, 그죠? 여기까지 풀렀을 때 지금 원래 있었던 애랑 다른 이제 새로운 이 기초원에 접하는 그 직선이 생기는데 이때 얘는 새로 정의될 압력각이 되겠죠.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가 왜 이러지? 요 각도가 새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AW가 될 텐데 이거는 근데 요게 AW 요 각도가 AW라면 요만큼은 얼마예요, 그러면? 얘는 인벌루트 AW가 되겠죠. 우리 배웠죠. 요 값이 인벌루트 AW가 됩니다. 근데 요만큼이 인벌루트 AW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요 값도 인벌루트 AW가 되죠. 마찬가지. 이쪽 이빨에서 똑같이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 요각이랑 같은데 그게 인벌루트 AW가 되는 거죠. 알파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 각도는 누2에다가 2배의 인벌루트 AW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호 대문자를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호 대문자 AC는 RB2 밑에 거니까 베이스원의 직경 요거 RB2 곱하기 누2 더하기 2배의 인벌루트 새로 정의된 알파 W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쵸? 위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 소문자 AC도 RB1 곱하기 누1 더하기 2배의 인벌루트 알파 W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게 요 값이다. 얘네 둘을 더한 게 이 값인데 여기까지만 하면 다 온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다 온 건데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게 이거랑 같다. 그런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알파 W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이제 알파 W가 요 우변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서 뭐 지지고 볶고 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전체적으로 알파 W는 하고 어떤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이건 그냥 사칙연산을 이어서 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